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서울의 거리에서 서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너무 닳아서 차가운 아스팔트의 감촉이 발바닥까지 전해졌어요. 하지만 새 신발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번 달도 보육원 후배들에게 보낼 생활비를 먼저 챙겨야 했거든요. 또 지각하면 잘린다고 했는데 서연은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태왕호텔 청소팀장인 김대리는 서연만 보면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5분 늦어도 그냥 넘어가는데 서연은 1분만 늦어도 벌금을 물렸어요. 지하철 안에서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항상 단정하게 묶어두었지만 싸구려 고무줄 때문에 몇 가닥이 흘러내렸어요. 얼굴은 피곤에 지쳐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만큼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어요. 엄마, 오늘도 힘낼게요. 서연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것은 은색 체인에 달린 작은 별 모양의 장식품이었어요. 보석도 아니고 비싸 보이지도 않았지만 서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서연이 아기였을 때부터 목에 걸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이건 내 엄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란다.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태왕호텔에 도착한 서연은 직원용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로비와는 정반대로 직원들이 다니는 뒷문은 을씨년스럽고 어두웠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제대로 켜지지도 않았습니다. 야, 박서연. 또 기어들어오네? 김대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서연은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조금 늦어서. 지하철 핑계는 그만해. 진짜 일할 마음이 있으면 더 일찍 나와야지. 김대리는 서연의 얼굴을 노려보며 혀를 찼어요. 오늘은 VIP 스위트룸 5개가 추가로 들어왔어. 내가 다 담당하고 점심시간도 없다.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의하고 싶었지만 이 일을 잃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청소복으로 갈아입은 서연은 동료들과 마주쳤어요.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한데. 선배인 미경 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어젯밤에 또 편의점 알바했지? 몸이 나만하겠어? 미경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연은 답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는 편의점 알바가 아니라 보육원에 다녀왔어요. 후배들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약을 사서 밤늦게 다녀온 거였습니다. 아침 8시 본격적인 청소가 시작되었어요. 서연은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거울과 금색 장식으로 꾸며진 엘리베이터는 서연에게는 다른 세상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서연은 잠깐 상상해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스위트룸에 들어서자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 하나가 자신이 사는 원룸의 5배는 되었어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실크 커튼이 우아하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는 고급스러운 비단으로 만들어졌고 화장대에는 명품 화장품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네. 서연은 감탄했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어요. 청소를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복도에서 높은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 청소부 아직도 여기 있네? 날카롭고 거만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연이 고개를 돌리자 최유라 이사가 어머니와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유라는 30 중반의 여성으로 늘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다녔어요. 그녀의 어머니 역시 화려한 옷차림에 보석을 잔뜩 걸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서연은 급히 청소 도구들을 정리했어요. 금방이 언제야? 우리가 오는 걸 알면서
왜 미리 끝내놓지 않았어? 최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정말 교육이 안 된 것 같네.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거야? 최유라의 어머니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두 사람의 얼굴에 조롱의 빛이 떠올랐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부모도 없이 자란 애들은 예의라는 게 없다니까. 어머, 그러게요.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은 있어야 하는 건데. 두 사람은 서연 앞에서 거리낌 없이 수군거렸어요. 서연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꾹 참았어요. 화를 내면 일을 잃을 것이고 보육원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주의하겠습니다.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주의한다고 해서 될 일이야? 너 같은 건 평생 남의 방이나 닦으며 살 팔자라고. 최유라는 차갑게 말하고는 어머니와 함께 사라졌어요. 혼자 남은 서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어요. 대신 목에 걸린 펜던트를 꽉 잡고 다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제게도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점심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청소를 마친 서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펜던트를 만지며 걷는 서연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왕호텔은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김대리가 직원 휴게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늘 최유라 이사의 약혼 파티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연은 다른 청소부들과 함께 긴장한 채로 지시사항을 들었어요. 김대리는 특히 서연을 노려보며 오늘만큼은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오전 10시부터 호텔 전체가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유라 이사의 약혼 파티를 위해 최고급 프랑스 요리사들이 들어왔고 로비에는 수백만 원짜리 꽃꽂이들이 설치되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연은 파티가 열릴 펜트하우스 스위트룸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펜트하우스에 들어선 서연은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천장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대한 창문을 통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샹들리에는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고 카펫은 발을 디디기도 아까울 정도로 고급스러웠습니다. 서연은 이런 곳에서 파티를 한다니 정말 다른 세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어제 최유라 이사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보육원에서 자란 애들은 예의가 없다고 평생 남의 방이나 닦으며 살 팔자라고 했던 그 말들이요. 오후 2시 약혼 파티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서연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펜트하우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꽃들은 싱싱했고 테이블 세팅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서연이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미경 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서 내려와서 다른 층도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서연은 청소 도구들을 서둘러 정리하고 펜트하우스를 나왔어요. 저녁 8시 화려한 파티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직원 휴게실에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배는 고팠는데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미경 언니가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그냥 좀 피곤하다고 대답했어요. 밤 10시쯤 파티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대리가 손뼉을 치며 뒷정리를 시작하자고 했어요. 서연은 다시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습니다. 파티가 끝난 펜트하우스는 엉망진창이었어요. 바닥에는 꽃잎들이 흩어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빈 샴페인 잔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파티 음식 찌꺼기들이 카펫에 떨어져 있었고 화장실에는 사용한 휴지들이 넘쳐났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 내 반지가 없어. 최유라 이사의 비명소리가 호텔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며 청소하던 손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곧이어 최유라 이사가 어머니 약혼자와 함께 펜트하우스로 뛰어 올라왔어요. 최유라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내 약혼 반지,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라졌어.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손을 떨며 화장대 주변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화장대에 두었는데 어디 갔어? 약혼자인 민준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진정해, 유라야. 어디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최유라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여기 있었다고. 누군가 훔쳐간 거야. 그때 최유라의 시선이 서연에게 고정되었어요. 서연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최유라의 눈에서 차가운 의심의 빛이 번뜩였거든요. 너, 여기 언제까지 있었어?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파티 시작 전에 나갔습니다. 최유라는 서연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거짓말. 분명히 너가 훔쳤을 거야. 서연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하지만 최유라의 어머니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런 애들 믿을 수 있어? 가난한 애들은 뭔들 못해. 최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저 도둑고양이 같은 년이 분명 훔쳤을 거야. 곧 호텔 직원들이 모두 펜트하우스로 몰려들었습니다. 김대리, 미경 언니, 그리고 다른 청소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연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았어요. 김대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박서연, 너 정말 안 훔쳤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배어 있었어요. 정말 안 훔쳤습니다. 저는 결백해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최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증명해봐. 내 사물함 확인해보자. 서연은 당황했어요. 사물함이요? 왜 제 사물함을요? 당연히 확인해야지. 훔친 물건을 어디 숨겨뒀을지 누가 알아. 모든 사람들이 직원 휴게실로 내려갔어요. 서연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최유라의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머, 여기 있네. 사물함 안쪽에서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왔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지를 바라봤어요. 뭐야 이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었어요. 최유라는 승리한 듯이 소리쳤습니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이 도둑년이 훔쳤던 거야. 서연은 억울함에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닙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반지를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 거짓말해. 증거가 여기 있잖아. 최유라의 어머니가 비웃었어요. 하긴 보육원에서 자란 애가 뭘 알겠어. 도둑질이 몸에 밴 거지. 서연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미경 언니가 안타깝게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증거가 너무 명백했거든요. 최유라가 소리쳤어요. 경찰 불러. 당장 이 도둑을 잡아가라고 해. 서연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정말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최유라는 흥분해서 설명했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약혼 반지를 훔쳤다고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훔쳤다고 말이에요. 서연은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어요. 정말 모릅니다.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반지는 그녀의 사물함에서 나왔거든요. 경찰관이 서장님께 연락드리고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뭔 일이냐?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경호원들과 함께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김 대리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어요. 바로 태왕그룹의 강태환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호텔 인수 최종 점검차 왔는데 웬 소란이냐? 최유라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직원이 절도를 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강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의 시선이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서연에게 머물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발, 저는 정말 무죄예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유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직원은 당장 해고시키고 경찰에 넘겨야 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강 회장의 눈이 서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발견했습니다. 강태환 회장의 시선이 서연의 목에 걸린 펜던트에 고정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강 회장은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했어요. 잠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호원들이 회장님의 변화를 감지하고 긴장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그들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앞에서 멈춰 섰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 회장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온 세상이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강 회장은 무릎을 굽혀 서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숨을 죽였어요. 태왕그룹의 회장이 청소부 앞에서 무릎을 굽힌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 목걸이 어디서 났지? 강 회장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뭔가 그리운 듯한 눈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건 말씀이신가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강 회장은 그 펜던트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작은 별 모양의 은색 장식,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미세한 글자들. 그것은 분명 30년 전 그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30년 전 25살의 젊은 강태환이었을 때의 일이에요. 그때 그는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하지만 꿈은 컸습니다. 언젠가 큰 사업을 해서 성공하고 싶다는 꿈 말이에요. 그때 그가 만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소였어요.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소박하고 따뜻한 여자였습니다. 태환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미소 역시 성실하고 진실한 태환을 사랑했습니다. 둘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태환은 미소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갔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작은 집에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어요. 미소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태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태환의 가족이었습니다. 태환의 아버지는 당시 중견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그는 아들이 가난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미소가 고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욱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의 협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환이 다니던 회사에 압력을 넣어 그를 해고시켰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회사도 태환을 받아주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태환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직접 만나 거액의 돈을 건넸어요. 태환과 헤어지고 아이를 낳지 말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미소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태환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미소는 태환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미안해요. 전 당신과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는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이 변했다고만 했습니다. 태환은 미소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환에게 선물을 하나 건넸습니다. 이걸 받아주세요. 우리 사랑의 증표예요. 그것이 바로 그 펜던트였습니다. 태환이 직접 디자인해서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별 모양 안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작은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미소는 그 펜던트를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미소는 떠났습니다. 태환은 그 후로 미소를 찾으려 했지만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에요. 태환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미소를 다시 찾겠다는 일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고 위험한 투자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태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성공도 미소 없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다른 여자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소에 대한 그리움만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펜던트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강 회장은 서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눈매, 코 모양, 입술의 곡선, 모든 것이 미소를 닮아 있었어요. 미소야. 강 회장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놀라며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박서연. 그럼 내 어머니 이름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윤미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었어요. 그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미소아의 아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황했어요. 왜 회장님이 갑자기 우시는 건지, 왜 청소부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최유라는 초조해졌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지금 도둑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최유라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직 서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는 내 딸이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 펜던트, 내가 내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이야. 30년 전에. 강 회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소가 너를 보육원에 맡겼구나. 나를 위해서.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소가 왜 홀로 아이를 낳아 기르다가 보육원에 맡겼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연을 꽉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서연은 강 회장의 품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 도둑이라고 몰아세웠던 청소부가 태왕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최유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녀의 어머니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회장님의 딸이었다니요.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최유라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자신의 딸을 도둑으로 몰아세운 것에 대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겠군.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갔습니다.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이 최유라에게 향하자 호텔 로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최유라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어요. 방금 전까지 당당하게 서연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그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분노가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저희는 그냥... 최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하려 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권위가 넘쳤습니다. 그는 경호원 중 한 명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어요. 경호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 후 호텔의 보안팀장이 급히 달려왔어요. 회장님께서 부르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호텔의 모든 CCTV 영상을 지금 당장 확인하시오. 특히 오늘 오후부터 지금까지 펜트하우스와 직원 휴게실 주변을 집중적으로. 보안팀장은 즉시 명령을 수행했어요. 대형 모니터가 로비로 운반되었고 곧 오늘의 CCTV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영상에는 서연이 성실하게 청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서연이 펜트하우스 청소를 마치고 나가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 후로 파티 시작 전까지 서연은 펜트하우스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뒷정리를 위해 다시 들어간 것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밤 11시경 서연이 펜트하우스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최유라가 몰래 직원용 계단을 통해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김대리가 중얼거렸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최유라가 펜트하우스 밖에서 기다리다가 서연이 화장실 청소를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몇 분 후 그녀가 다시 나오는 장면도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건 뭐야? 최유라의 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강 회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최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설명해 보시오. 당신이 그 시간에 왜 펜트하우스에 있었는지. 최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뭔가 빠뜨린 게 있나 해서. 거짓말하지 마시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CCTV 영상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최유라가 서연의 사물함 앞에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녀는 주변을 살핀 후 사물함을 열고 안에 뭔가를 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이아몬드 반지였어요. 이럴 수가. 미경 언니가 충격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유라가 직접 반지를 서연의 사물함에 넣었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이 증명된 안도감과 동시에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밀려왔어요. 왜 최유라는 자신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강 회장이 최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보시오. 왜 내 딸에게 누명을 씌웠는지. 최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사실 최유라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서연을 호텔에서 쫓아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서연이 다른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특히 서연의 성실한 모습이 자신의 게으름을 부각시키는 것 같아서 불쾌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이용해 서연을 도둑으로 몰아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연이 강 회장의 딸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어요. 최유라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표정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잠깐 정신이 나간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시오. 당신은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 했소. 최유라의 어머니도 당황해서 딸을 말렸어요. 유라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 회장은 경호원에게 지시했어요. 경찰에 연락하시오. 무고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것이오. 최유라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무고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죄였거든요. 특히 이렇게 계획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해 보시오. 용서는 없소. 그때 김 대리가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저도 죄송합니다. 제가 서연을 너무 의심했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내가 그토록 결백을 주장했는데 믿지 못해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씩 서연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너무했어. 정말 미안해. 너를 의심한 우리가 잘못이야. 서연은 동료들의 사과를 받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억울했던 마음이 풀리는 동시에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방금 전까지 서연을 도둑으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를 재벌의 딸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신분이 밝혀지자 완전히 다른 대우를 받게 된 거예요. 강 회장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서연아. 집이요? 서연은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 이제부터 너는 태왕그룹의 상속자야. 내 유일한 딸이고. 강 회장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최유라는 경찰이 도착하자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함께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만하게 서연을 무시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이제 이 호텔은 어떻게 할까요? 경호원이 강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예정대로 인수하되 경영진은 완전히 교체하시오. 특히 직원들을 차별 대우한 관리자들은 모두 해고하고. 강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이 호텔의 이름을 바꾸시오. 미소호텔로. 서연의 어머니 이름을 따서 호텔 이름을 정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강 회장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 처음으로 서연이 강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30년 만에 딸을 찾은 기쁨과 그동안 혼자 고생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아빠가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부녀는 서로를 꽉 껴안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숙연해졌습니다. 신분의 역전이 가져온 충격과 함께 부녀의 감동적인 재회에 모두들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서연의 인생은 이날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무시당하는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태왕그룹의 후계자이자 강태환 회장의 소중한 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자신을 보육원에 맡겼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어떤 사이였는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은 서연을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도둑으로 몰려 경찰에 끌려갈 뻔했는데 이제는 재벌의 딸이 되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저택은 서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넓은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궁전 같은 건물이 서연을 압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안은 생각보다 차가웠어요.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들로 가득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았거든. 강 회장이 서연의 마음을 읽은 듯이 말했어요. 그들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차를 건네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30년 전 미소와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억지로 헤어져야 했던 아픈 기억들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소는 태환의 앞길을 막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은 후에 어떻게 지내셨나요? 미소는 너를 키우기 위해 온갖 일을 다 했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뒤늦게 알게 된 미소의 삶에 대해 말했어요. 미소는 서연을 혼자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연에게는 늘 밝은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몸이 많이 상했어. 서연이 7살 때 쓰러지셨지. 서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미소는 마지막까지 너 걱정만 했어. 자신이 죽으면 서연이 어떻게 될지 그것만 걱정했지. 강 회장은 눈물을 훔쳤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너를 맡긴 거야. 그때 나는 미소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때서야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자신을 보육원에 맡겼는지, 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내일 함께 가자. 이튿날 이른 아침, 부녀는 함께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미소의 묘는 소박했어요. 화려한 비석도 없고 그냥 작은 표지석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져다 놓은 꽃들이 있었어요. 내가 매년 와서 꽃을 놓고 갔어.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를 찾았어요. 엄마가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을요. 바람이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도 무릎을 꿇고 미소의 묘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미소야, 미안해. 우리 딸 늦게라도 찾았어. 이제 잘 돌봐줄게. 부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의 신부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태환그룹이 새로운 후계자를 찾았다는 뉴스가 전국을 놀라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청소부에서 재벌 상속녀가 된 신데렐라 스토리는 사람들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고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넓은 방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특히 갑자기 달라진 사람들의 태도가 가장 힘들었어요. 예전에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부하듯이 대했거든요. 서연 아가씨, 혹시 필요한 것 없으신가요? 서연 아가씨께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든 말씀해 주세요.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서연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웠어요. 강 회장은 그런 서연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힘들지?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조금 어색해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천천히 적응해도 돼.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강 회장은 서연에게 회사 경영에 대해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서연은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며 터득한 강인함과 성실함이 경영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 달 후 서연은 태환그룹의 이사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결정은 직원 복지 개선이었어요. 특히 청소부들과 같은 하위직 직원들의 처우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소중합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돼요. 서연의 이런 철학은 태왕그룹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리고 최유라는 법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무고죄와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것이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다시 어머니의 묘를 찾았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화려한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여전히 소박했어요.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아빠도 찾았고 좋은 일도 하고 있어요. 서연은 어머니께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바람이 살랑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어요. 강 회장은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이 미소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착하고 따뜻한 마음까지도 말이에요. 미소야, 고마워. 이렇게 좋은 딸을 남겨줘서. 강 회장이 어머니의 묘비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날 저녁 부녀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연은 태왕그룹을 물려받는 것도 좋지만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특히 보육원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강 회장은 딸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어요. 몇 달 후 서연은 희망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의 교육과 자립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서연은 자신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첫 번째 후원 대상은 당연히 서연이 자란 보육원이었어요. 서연 언니. 후배들이 서연을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서연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렸어요. 비록 이제는 재벌의 딸이 되었지만 마음만큼은 여전히 그 소박한 청소부 서연 그대로였습니다. 언니, 정말 회장님 딸이 됐어? 한 아이가 신기한 듯 물었어요. 그래.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너희들의 서연 언니야. 서연은 아이들을 꼭 안았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서연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다행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서연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특별한 곳을 방문했어요. 미소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작은 카페였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된 곳이었지만 강 회장은 그 건물을 매입해서 보존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셨구나. 서연은 낡은 카페를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미소가 사용했던 앞치마와 컵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강 회장이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했어.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내어주는 걸 좋아했지. 서연은 어머니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며 그리워했어요. 아버지, 이곳을 다시 카페로 만들면 어떨까요? 어머니를 기리는 의미로. 좋은 생각이야. 강 회장은 딸의 제안에 기꺼이 동의했어요. 몇 달 후 미소 카페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직접 운영을 맡았어요.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과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카페 한쪽에는 미소의 사진과 함께 작은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서연은 매일 아침 어머니의 사진에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1년 후 서연에게 또 다른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태왕호텔에서 함께 일했던 미경 언니가 서연의 비서가 되어 함께 일하게 된 것이에요. 예전처럼 서로를 챙기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걸 보니까 정말 기뻐. 언니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서연은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한편 김 대리는 서연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서연아. 내가 너를 너무 차별 대우했지.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은 너그럽게 용서해줬어요. 그리고 최유라는 감옥에서 나온 후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변두리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서연은 그녀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했어요. 어느 화창한 주말,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너를 찾아서. 부녀는 손을 잡고 강변을 따라 걸었어요. 서연의 목에는 여전히 그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어머니의 유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사랑받는 딸이자 꿈을 이뤄가는 당당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해가 저물어갈 때 부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모두 지나갔고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태왕그룹 이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매주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했거든요. 서연 언니, 오늘도 왔어요?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와 서연을 안았어요. 서연은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렸습니다. 비싼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어요. 이럴 때만큼은 재벌의 딸이 아닌 그냥 언니였습니다. 언니, 우리도 언니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 아이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물론이지.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뤄질 거야. 서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자신이 그 증거였으니까요. 태왕그룹 본사에서 서연의 평판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그녀의 경영 철학은 회사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어요. 특히 하위직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서연 이사님은 정말 다르세요. 예전 경영진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직원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칭찬이 나왔어요. 서연은 이런 반응이 신기했습니다. 자신은 그냥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니 말이에요. 강 회장도 딸의 변화를 뿌듯하게 지켜봤어요. 정말 미소를 닮았어. 착한 마음까지도. 그는 서연이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직원의 의견을 경청했고 함부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어요.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에는 더욱 귀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서연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전 태왕호텔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최유라가 감옥에서 나온 후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였어요. 정말요? 최유라가? 서연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미경 언니가 전해준 이야기는 의외였어요. 최유라는 감옥에서 나온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서연이 말했을 때 강 회장은 조금 놀랐어요. 정말? 그 여자를? 네.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서연의 마음에는 복수나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유라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며칠 후 서연은 최유라가 일하는 작은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카페였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최유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카페복을 입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서연이 들어서자 최유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 씨. 최유라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서연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최유라는 서연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예전처럼 거만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끔찍한 짓을 했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한쪽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최유라는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감옥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질투했어요. 서연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싫었거든요. 질투요? 네. 저는 돈과 지위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서연 씨는 가난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잖아요. 최유라의 고백은 서연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만 처음으로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최유라의 눈에는 예전에 없던 진정성이 있었어요. 서연은 최유라에게 희망재단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어요?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있어요. 최유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최유라는 희망재단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서연은 그런 최유라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였거든요. 태왕그룹도 서연의 영향으로 많이 변했어요. 직원 만족도가 크게 올랐고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졌습니다. 서연이 도입한 사람 중심 경영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어요. 딸 덕분에 회사가 더 좋아졌어. 강 회장은 서연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태왕그룹에 미소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보육원 출신 아이들의 교육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으로 많은 아이들을 도우고 싶어요. 서연의 제안에 강 회장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서연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청중들은 서연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서연의 말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를 찾았어요. 엄마의 꿈을 이뤄드리고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우고 있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서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아빠와도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 회장도 아내의 묘 앞에서 조용히 인사를 드렸어요. 미소야,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어. 고마워.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부녀는 서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다.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고 재단 일도 잘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가장 기쁘다. 서연은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서연은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펜던트는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달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에게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희망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아이 중 한 명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으로 공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아이가 서연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것이에요. 언니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서연에게 고마워하며 안겼어요.
서연은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주는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될 때 느끼는 보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었어요. 언니도 고마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강 회장도 이런 서연의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봤습니다. 딸이 단순히 부를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안심했어요. 미소가 정말 잘 가르쳤구나. 강 회장은 하늘의 미소에게 감사했습니다. 그해 겨울, 서연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전국의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꿈나무 캠프를 만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첫 번째 캠프에는 전국에서 100명의 아이들이 참가했습니다. 서연은 직접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멘토 역할을 했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은 아이에게는 요리를 가르쳐주고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에게는 의료진을 소개해줬습니다. 와, 정말 신기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연은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자신도 어렸을 때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캠프 마지막 날, 아이들은 서연에게 손편지를 썼습니다. 언니 덕분에 꿈이 생겼어요. 저도 언니처럼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편지들을 읽으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해 연말, 태왕그룹은 올해의 기업상을 받았습니다. 사회공헌과 직원 복지 개선을 인정받은 것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서연이 대표로 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서연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보육원 선생님들,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어머니 덕분입니다.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아. 아버지가 옆에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부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니 미소가 나타나서 환하게 웃고 있는 꿈이었어요. 서연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꿈속에서 어머니는 서연을 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태환 씨도 고마워요. 우리 딸 잘 돌봐줘서. 어머니는 강 회장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소야. 강 회장도 꿈속에서 미소와 재회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구나. 세 사람은 꿈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개운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어요. 어머니의 꿈을 꾼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 어머니가 와서 축복해 준 것일까요? 서연은 후자라고 믿고 싶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서연은 아버지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했습니다. 아버지, 해외에도 재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해외요? 네. 전 세계의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서연의 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딸의 원대한 꿈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좋아. 함께 해보자. 그들의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몇 년 후 미소국제재단이 설립되었고 전 세계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이야기는 국제적으로도 큰 감동을 주었어요. 어느 따뜻한 봄날 서연은 다시 어머니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어머니와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엄마, 저 이제 정말 어른이 된 것 같아요. 서연은 어머니의 묘비에 손을 댔어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와 벚꽃잎들을 흩날렸어요. 서연은 그 꽃잎들이 어머니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제가 행복한 이유를 알겠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행복은 많이 가져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많이 나눠서 생기는 거더라고요.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희망재단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움을 받은 아이가
또 좋은 소식을 전해왔다는 얘기였어요. 엄마, 저 이제 가볼게요. 제가 도와야 할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서연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목에 걸린 펜던트가 따뜻한 봄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과거의 아픔이 아닌 미래의 희망을 상징하는 보석이 되어 있었어요. 서연의 새로운 인생이 진정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나눔으로 가득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